한비자입니다. 철학 산책입니다. 철학 산책. 이제 몇 편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현학편인데 현학편. 현학입니다. 현학. 편 이름이 현학인데 보통 현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남한테 자기가 이제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걸 보고 현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그 왕필짓 아니면 이제 한짓 할 때 그걸 의미할 때 이제 현학이라는 말은 거물현자 비슷한 걸 쓰고요. 여기서 현은 나타날 현자입니다. 나타날 현. 그래서 현학이라고 하면 나는 이제 사실 요 편을 보면서 처음 현학이란 말 알았는데 저명한 학설, 세상에 이제 이름 높은 학문 학파 뭐 이런 걸 현학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학문을 보고 현학이라 그런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뭐 내용은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 뚜렷하게 가장 잘 알려진 학파는 유가와 묵가이다. 유가의 계조는 그러니까 시조는 공구이고 묵가의 계조는 묵적이다. 유가의 큰 스승인 공자가 죽은 후 자장은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자장학파의 유학이 생겨났고 자사학파의 유학 그리고 안씨는 안현입니다. 안현 우리가 아는 그 안회입니다. 안회 안현학파의 유학 그리고 맹자입니다. 맹자학파의 유학 그리고 칠조씨 학파의 유학. 칠조씨라는 거는 칠족의 의미하는 건가? 자, 중량씨 학파의 유학. 중량씨는 뭔지 모르겠네요. 손씨 학파의 유학, 악정씨 학파의 유학이 차례로 세상에 나타났다. 요건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보통 우리가 그 유학의 그거를요, 계보를 공자, 그 다음에 증자, 그 다음에 자사, 그 다음 맹자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계보를 그렇게 보는데, 근데 여기 한비자에 나오는 안씨, 그 다음에 맹씨, 칠조씨, 중량씨, 손씨 이런 거는 난 처음 들어보는데, 특히 이제 칠조씨, 맹씨는 뭐 우리가 맹자로 잘 아니까, 칠조씨, 중량씨, 손씨, 악정씨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겠지. 자, 또한 묵가의 큰 스승인 묵적이 죽은 후 상리씨 학파의 묵학이 생겨났고 상부씨파의 묵학 그리고 등릉씨 학파의 묵학이 세상에 나타났다. 공자와 묵자가 죽은 후 유가는 8개 학파로 묵가는 3학파로 나뉘었다 뿐만 아니라 유가와 묵가의 본래 학설에서 취사 선택을 달리해 8갈래 3조각으로 난뒤 각 학파 안에서도 다시 취사 선택을 달리했다. 그러니까 계속 쪼개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각기 자신들의 학문이 바로 공자의 진짜 정통을 이어받았고 자기만이 묵자의 진짜 정통학파라고 내세웠다. 공자나 묵자는 이미 죽어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수 없으니 어느 누가 각 학파의 학문의 정통을 가릴 수 있겠느냐. 설령 공자나 묵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요와 순을 말하면서도 그 해설에 있어서는 취사 선택이 달라 서로 요와 순의 정통파라고 주장할 것이다. 취사 선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수학을 배웠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학 안에도 분야가 엄청 많거든요. 수학 예를 들면 뭐 대수학, 그다음 기하, 그다음 뭐 기하 안에는 또 해석 기하, 그다음 순수 기하 뭐 이런 또 뭐가 있냐? 해석학 그다음에 또 뭐 있지? 뭐 선형대 수학 뭐 이런 각가지 아무튼 이산 수학은 좀 아무튼 엄청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방정식 같은 걸 좋아해서 대수학이 제일 제대로 된 수학이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방정식이 아니라 뭐 함수 같은 걸 좋아해서 해석하기야말로 진짜 수학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하고 그 사람하고 머리 두고 싸운다 그러면 사실 누가 진짜 수학을 좋아하는 건지 뭐 알게 뭐고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수학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다 수학이니 다 뭐 유학이니 묵학이니 그러니까
유학인이 아니면 묵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학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가 뭔지 우리가 알게 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순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또한 누가 유묵강문의 진위를 가릴 수 있겠느냐. 우나라와 하나라의 왕조는 700여 년을 이어왔고, 하나라, 은나라와 주나라의 왕조는 2000여 년을 흘러왔다. 현재 유가와 묵가의 학문 중 어느 것이 정통인지 시비를 가릴 수 없는데, 3000년 전으로 흘러가 요순의 도를 살피려고 하니 그것은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다. 참고하고 대조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꼭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확정적이지 않은데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싫어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 그죠? 그러므로 명쾌하게 앞선 왕을 근거로 요순의 도를 처음부터 단정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거나 남을 속이는 황당한 짓이 아니겠느냐. 어리석고 황당한 학문과 잡스럽고 배반되는 행위를 명석한 통치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유학하고 묵가에 대한 비판이네. 현학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명한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여기서는 이제 유가하고 묵가를 가리키는 말 같고, 그리고 그 두 학파에 대한 비판이 현학편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묵가들은 사람이 죽은 뒤 장례를 지낼 때 철에 맞춰 옷을 입기 때문에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었다. 오동나무로 만든 두께 세치에 관해 상복은 석 달만 입는다. 그런데도 세상의 왕들은 이러한 그러니까 가볍게 하는 장례란 말이겠죠. 박장을 검소하다 해서 그들을 예우했다. 유가들은 이와 달리 집안 살림을 탕진해가면서 성대하게 장사를 지냈는데, 3년간이나 상복을 입음으로 신체에 큰 해를 입어 몸은 수척해지고 피골이 상접해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세상의 왕들은 이를 효도가 지극하다고 해서 그들을 예우했다. 묵가의 검소한 장례를 옳다고 한다면, 유가의 공자적 사치스러운 후장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엉덩이가 아니고요. 그 후하게 장례 지내는 걸 보고 후장이라고 그러죠. 박장하고 앞에 나왔던 박장하고 반대되는 거지. 자, 후장은 잘못일 것이고, 공자의 효도가 옳다고 한다면 묵자의 검소를 내세운 각박한 장례는 잘못일 것이다. 지금 효도와 박정, 사치와 검소에 서로 반대되는 주장은 다 유가와 묵가인데도 왕들은 이것을 다 옳다고 하고 예우한다. 유가하고 묵가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두 학파를 전부 다 옳다고 여긴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는 겁니다. 자, 칠조씨의 주장은, 칠조씨는 아까 나왔던 그 유가의 그거죠, 분파죠. 칠조씨의 주장은 창칼이 앞에와 닿아도 얼굴빛을 꽂히지 않고 한눈을 팔지 않으며 자기 행동에 무례함이 있으면 노예에게도 두려워 몸을 굽혀 사양하고, 자기 행동이 곧고 떳떳하면 제후에게라도 꺼리지 않고 성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세상의 왕들은 그것을 경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우했다. 한편 송영자의 주장은, 송영자는 이 사람은 옛날에 장자에 한번 나왔던 사람인데, 장자 4편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세히 누군지 모릅니다. 자, 송영자의 주장은 남과 싸우고 다투지 않음을 내세워 원수를 갚지 않기로 하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라도 부끄럽지 않고 남에게 모욕당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세상의 왕들은 이것을 너그럽다고 여겨 그들을 예우했다. 칠조자의 경직을 옳다고 하면 송영자의 관서라는 것은 이제 너그러운 태도를 아마 의미하는 거겠죠. 관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반대로 송영자의 관서가 옳다면 칠조자의 경직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지금 너그러움과 사나움, 모짐과 관서가 모두 두 사람의 탓인데도 임금들은 그들을 다 옳다고 예우한다. 어리석고 황당한 학문이나 남을 속이는 학설과 잡스럽거나 서로 모순되는 이론이 서로 다투게 된 뒤는 임금들은 그들의 주장에 모두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은
말에 일치된 방침이 없고 행동에 일정한 규칙이 없게 되었다. 무릇 얼음과 숯불은 같은 그릇에서 오래 견딜 수가 없고 추위와 더위는 같은 계절에 한꺼번에 닥칠 수가 없는 것처럼 잡되고 모순되는 학문을 양립시키고서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잡된 학문과 모순되는 행동과 서로 헐뜯는 이론이 아울러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어찌 어지러움이 없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왕들이 그대로 대응하니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있어 또한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송영자는 지금 보니까 목가 쪽 사람이라네요. 송경이구나, 송경. 자, 아무튼 쭉 이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전부 다 이제 육아하고 목가에 대한 비판이죠. 자, 지금 세상의 학자들 가운데는 정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말하기로는 가난하고 궁한 민중에게 토지를 나누어줘 없는 자산을 채워라 라고 한다. 복지 정책이네. 지금 가령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풍년이 들었거나 크게 들어오는 부수입도 없는데 그 사람만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넉넉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면 근검절약한 덕이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조건 아래 흉년이나 질병, 재난 그리고 형벌 같은 불행을 겪지도 않는데 유독 그 사람만이 가난하고 궁한 것은 사치스러운 생활로 낭비하지 않았으면 일에 게을렀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론이네요. 사치스럽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기 마련이고 부지런하고 검소한 사람은 부유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요즘 군주들은 부자로부터 거둬들여 가난한 민중에게 나누어주어 베풀고 있으니 이는 노력과 검소함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의 사치하고 게으른 것에 나눠주는 일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민중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해서 검소한 생활을 하기를 원해보았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비자는 빨갱이가 싫었나 보다. 자, 지금 여기에 한 사람 있는데 그가 주장하는 것은 위태로운 곳에 들어가 일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 복무하지 않으며 온 세상에 이로움이 될지라도 자기의 정강이 털 하나와 바꾸지 않는 것이다. 요거는 아마 양주의 이론인 것 같습니다. 도가 쪽 이론인데요. 자, 그럼에도 세상의 통치자는 반드시 이를 쫓아 예우하며 그 슬기를 귀하게 여기고 그 행동을 높이 받들어 물질을 가벼이 여기고 삶을 소중히 하는 선비라 생각한다. 무릇 왕이 좋은 논밭과 큰 집을 갖추어 마련해주고 벼슬자리와 복록을 베푸는 것은 사람들에게 충성을 강요해 생명과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 왕들이 물자를 가벼이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선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전쟁에 나가 왕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할 것을 바라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모순된다는 거죠. 자, 많은 책을 쌓아놓고 변론을 공부하며 제자들을 모아 경전을 연구하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찾아 예우하며 말하기를 어진 선비를 존경함은 곧 선왕의 도라고 한다. 무릇 관리가 세금을 거두는 곳은 밭갈이하는 농민들로부터 있고 통치자가 그것으로 양성하는 것은 학문을 일삼는 선비들이다. 이와 같이 농민들은 무거운 세금을 바치고 선비들은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데 민중들에게는 부지런히 애써 일하고 불평불만의 언담을 적게 할 것을 바라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저리와 명예를 내세워 민중을 모으고 지조를 굳게 지켜 밖에 침해를 받으려 하지 않으며 자기를 원망하는 소리가 귓전을 스쳐가면 반드시 사사로운 칼을 휘둘러 보복하는데 그에 따르는 협객들을 요즘 통치자들은 반드시 찾아가 예우하며 자기 명예를 아끼는 선비라고 생각한다. 무릇 전장에 나아가 적의 머리를 자르는 공로는 상을 주지 않으면서 사사로운 싸움에 용감한 사람은 대접한다. 이러고서야 민중들에게 용감히 적을 막고 사사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바란다는 일은 아니 될 말이다. 나라가 평화로우면 선비와 협객을 기르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갑옷 입은 무사를 쓴다. 그러므로 애써 길러낸 사람들은 쓸모가 없게 되고 당장 써야 될 사람은 길러두지 않았으니 이것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까닭이다. 또 무릇 통치자가 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 만약 그 말이 옳다면 마땅히 이를 받아들여 널리 그 뜻을 펴고 사람들을 등용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 의견이 그르다면 마땅히 그 뜻을 물리치고 그 발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 옳다고 여기면서도 그것을 관에서 널리 펴서 쓰지 않고 그러다면서도 그 발단을 뿌리 뽑으려 하지 않는다. 옳아도 쓰지 않고 틀려도 이를 없애지 않으니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마침내 망하고 만다. 담대자우는 요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담대자우는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공자의 제자 중에 아마 그 사람인가요? 담대자우는 군자다운 용모가 있어 공자가 제자로 삼았지만 함께 지낸 지 오래되고 보니 그 품행이 용모와는 맞지 않았다. 제연은 언사가 우아하고 문장이 아름다워 공자가 기대하고 그를 제자로 삼았는데 함께 지내다 보니 그 지혜가 그 변설에 미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공자가 말했다. 용모로서 사람을 택해야 하느냐? 나는 좌우에게서 실수를 했다. 아니면 말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 택해야 하느냐? 나는 제여에게서 실수하고 말았다. 이로써 공자 같은 지혜로도 실상을 잘못 봤다는 평가가 들리는데 지금의 새로운 변설가들은 제여의 말보다 더 아름답고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 요즘 세상의 통치자가 이 말을 들으면 공자보다 더 홀리고 말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의 말에 만족해 그대로 그를 임용한다면 어찌 실수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삼진의 위나라는 맹묘의 변설을 믿고 재상 자리를 맡겼다가 화양의 싸움에서 크게 화를 당했고, 조나라는 마복의 변설을 듣고 그를 중용했다가, 마복이라는 거는 사실 마복군은 조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조괄입니다. 조괄. 마복의 변설을 믿고 그를 중용했다가 장평의 싸움에서 40만 명의 군사가 몰살당하는 패전을 겪었다. 이 두 사건은 변설만을 믿고 임명하였다가 실수한 것이다. 무릇 추석을 다스릴 때, 추석은 뭔지 모르겠네요. 자, 그 성능, 추석이 우리가 아는 광물할 때 그 추석인가요? 자, 추석을 다스릴 때 그 섞는 것만을 본다거나 푸름과 누름만을 살피고서는, 푸른색과 누런색만을 살피고서는 구야 같은, 구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구야 같은 명장이라도 칼의 날카로움을 반드시 알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물에서 따오기나 기러기를 쳐보고 못해서 망아지나 말을 칼로 비워보면 무지한 노비라도 그 날카로움과 조남을 의심 없이 알게 된다. 말의 입을 벌려 이빨과 입술의 모양만을 보고서는 백락 같은 유명한 감정가라도 말의 좋고 나쁨을 무지한 사람 가릴 수는 없지만 말을 술에 매고 몰아 달려보게 하면 노예같이 무지한 사람이라도 도난 말인지 날랜 말인지를 의심 없이 알게 된다. 아까 이제 공자 얘기를 하면서 제여하고 담대자우라는 사람을 보고 공자가 이제 겉만 보고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것처럼 단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한비자가 얘기하는 겉이라는 건 뭐냐? 변설, 말재주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실상이 그 사람 변설가들이 얘기하는 말의 그것보다는, 말의 화려함보다는 훨씬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왕들이 잘 보고 채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얼굴과 옷만을 본다든지 말만 듣고서는 공자마저도 선비의 우결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관직을 주어서 시험하고 그 공적을 검토해 본다면 보통 사람의 슬기로움도 의심 없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통치자가 부하를 임용할 때에는 재상은 반드시 고을관리의 말단에서부터 경험해 승진한 사람을 기용해야 하고, 맹장은 반드시 일선 부대의 병졸에서부터 진급한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무릇 궁적 있는 사람만 상을 주게 되면 벼슬자리와 복록이 두터워져 모든 관리가 더욱 부지런할 것이고, 관직을 옮기고 등급을 조정하면 관료들이 융성해 더욱 잘 다스려질 것이다. 벼슬자리와 복록이 비대해지고 관리들이 잘 다스려지는 것은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방법인 것이다.
뭔가 좀 어중간하게 기네. 자, 커다란 바윗돌로 된 토지가 수천 리 있어도 부자라고 할 수는 없고, 나무 조각으로 만든 인형의 병졸이 수백만이 있어도 강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바윗돌이 크지 않음은 아니고 인형의 수가 많지 않음은 아닌데 부유하지 않고 강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아무리 큰 바윗돌이라도 곡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나무로 깎아 만든 인형은 적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장사치와 제주에 있는 장인들 역시 농사를 짓지 않고 먹고 산다. 이래서는 토지가 개간되지 않으므로 바윗돌만 뒹굴고 있는 것과 같은 꼴이 아니겠느냐. 선비와 협객이 아무런 전공도 없이 때를 잘 만나 영화롭게 사는 것은 곧 통치자에게 쓸모 없는 민중이라는 점에서 그들도 인형이나 돌과 같이 하등의 차이가 없다. 무릇 바윗돌과 인형을 해가 있고 무익한 이기 없는 줄 알면서도 장사치와 제주꾼 그리고 선비와 협객들이 쓸모 없는 땅과 같이 부릴 수 없는 민중이며 그들이 또한 화의 근원이 되는 줄 모른다면 모든 일에 돌아가는 사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두 안녕. 대등한 나라의 통치자는 상대편이 자기 나라의 도의를 찬양하더라도 그 상대를 굴복시켜 신하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기 나라 속국에 제우라면 설령 이쪽이 하는 일에 반대하더라도 이쪽은 반드시 그 상대에게 국물을 가지고 들어오게 할 수는 있다. 한비자인데 왜? 이와 같이 이쪽의 힘이 강하면 사람들은 이쪽으로 굽혀 들어오고 이쪽의 힘이 약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밝은 통치자는 명철한 통치자는 힘을 기르는데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 읽고 있는 게 한비자잖아. 무릇 엄한 가정에는 사나운 노비가 없고 인자한 어머니 밑에 못된 자식이 나타난다. 오히려 이제 엄하게 교회를 줘서 다스리면 그 아래 사람들이 깽판지지 못하고 인자하게 다스리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지 멋대로인 새끼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역설적이죠, 그죠? 자, 이로 미루어 본다면 위세로 난폭한 것을 다스릴 수가 있으나 후덕한 은정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무릇 성인이 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민중이 통치자를 위해서 착할 것을 바라지 않고 민중이 잘못되지 않도록 수단을 쓴다. 민중이 나를 위해서 선량해 주기를 바라더라도 나라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10사람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중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법률로서 다스리면 온 나라가 가지런히 통제될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많은 민중을 상대로 하고 소수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덕화에 힘쓰지 않고 법률로서 다스리는 데 힘을 쓴다. 요거는 육아에 대한 비판이겠죠, 주로. 자, 무릇 고든 화살을 만드는데 저절로 고든 화살을 찾는다면 100년이 되어도 화살 하나를 만들지 못할 것이고 수레바퀴를 만들려고 저절로 둥근 나무를 찾는다면 1000년이 걸려도 수레바퀴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저절로 된 고든 화살과 저절로 된 둥근 수레바퀴에 쓰일 나무는 100년, 1000년에도 하나가 없을 것인데 그러함에도 이 세상에는 언제나 수레를 타고 활로 새를 잡으니 무슨 까닭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크림빵이 먹고 싶어요. 근데 크림빵이 세상에서 저절로 생겨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크림빵 나무에서 크림빵이 생겨나진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림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밀도 길러서 밀을 빻고 그 다음에 크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굽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크림을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크림빵을 먹는답시고 제대로 된 과정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제 크림빵이 세상에 있기를 바라고 나서 그걸 찾아다닌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유학 쪽 사람들이 유학 쪽 이론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가 쪽에 대한 비판은 앞에도 많이 있었죠. 자, 그것은 나무를 굽히거나 바르게 다듬는 기구를 써서 만드는 은괄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은괄의 법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가공하고 뭐 그런 기술인가 봅니다.
이와 같은 은괄의 법에 따르지 않고 저절로 곧게 자란 대나무 화살감이나 자연적으로 자란 둥근 나무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뛰어난 장인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왜 그러는가? 수레를 타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쏘려는 화살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상벌을 바라진 않으나 스스로 선량한 민중을 명석한 통치자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라에는 반드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해야 하고 통치의 상대인 민중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과 법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는 민중의 우연한 선행을 바라지 않으며 민중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착하게 되는 방법을 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도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착하다라는 거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죠?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착하다는 거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착하게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유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육아에서도.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원래 사람이 착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판들은 그리고 앞에 다른 편들에도 많이 나왔었죠. 자, 계속 읽어보죠. 지금 어떤 이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여러분을 지혜롭고 오래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친 새끼라고 할 것이다. 무릇 지혜란 태어날 때 본성이고 수명이란 하늘이 내린 것이다. 천명이니 본성과 천명은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남을 설득하여 홀리려고 하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를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일을 말로는 하면서 실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다만 말일 뿐이다. 말만으로는 성명을 바꾸지 못한다. 성명이라는 건 이제 본성하고 천명이요. 무릇 인의로서 사람을 가르치려는 것은 지혜와 수명을 내세워 사람을 설득시키려는 것 같으니 허무맹랑한 말이라는 거죠. 법도를 가진 통치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장과 서시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얼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연지나 분 그리고 눈썹을 그리면 처음 얼굴보다 배나 아름다워진다. 이와 같이 선왕들이 말한 인의는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석한 통치자가 법도를 밝혀 상벌을 확실히 실행하면 이 또한 나라에 있어 연지와 분 그리고 눈썹의 그림이 아니겠느냐. 현명한 통치자는 정치에 도움되는 일을 서둘러 하고 선왕의 칭송 같은 것은 뒤로 미룬다. 때문에 인의 따위는 입에 담지 않는다. 이것도 뭔지 아시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무당이 사람들을 위해서 빌며 말하기를 네가 천년만년 오래 살도록 축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천년이나 만년이라고 부르짖는 소리는 귀를 따갑게 하지만 하루라도 더 목숨을 부지하고 살게 할 효험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당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무시한다. 지금 유자들이, 선비들이 통치자를 설득할 때 요즘 세상에 나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요거는 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옛날에 잘 다스려졌을 때 공적을 말한다. 요수는 시대 뭐 그런 거 있잖아. 관청이 법을 집행하는 사무에도 자세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 간사한 자들의 실정을 살피지 못한 채 다만 아주 옛날의 전설을 입으로 들먹여 선왕의 치적을 칭송할 따름이다. 선비들이 꾸며서 짓거리는 말은 나의 말을 믿고 따르면 천하의 패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 이 말은 논객들 가운데서도 무당과 같은 야바위꾼들이 하는 것으로 법도를 분별하는 통치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허무맹랑한 말이니까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듣지 말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그러므로 명석한 통치자는 실제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쓸모없이 허황된 것은 버린다. 그래서 인의와 같은 것은 입에 담지 않으며 학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네. 자, 지금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민중의 마음을 사라 라고 할 것이다. 민심을 얻어서 나라의 정치가 잘 된다면 이윤이나 관중 같은 재상이 필요 없을 것이고, 다만 민중이 말하는 대로만 따르면 될 것이다. 민중의 지혜란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
자라는 어린아이는 머리를 깎아주지 않으면 몸에 열로 인해 복통을 일으킬 것이고 곪은 종기를 짜주지 않으면 점점 커지게 된다. 머리를 깎고 종기를 짤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 어머니가 손을 써야 하는데 그런데도 아이는 더욱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어린아이가 작은 아픔을 겪음으로써 큰 즐거움이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통치자가 논밭을 갈고 김매기를 독려하는 것은 민중의 자산을 넉넉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통치자를 가혹하다고 한다. 이를 밭갈라 그러면은 보고 저 새끼 왜 저러냐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여자친구는 쟤 또 왜 저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지. 사실은 지 잘되라 그런 건데 공부 안 하는 것 봐라. 자, 아무튼 뭐 그런 거죠. 법률을 정비해서 벌칙을 엄중히 하는 것은 사악함을 금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중들이 통치자가 준엄하다고 원망하는 계기가 된다. 돈과 양곡을 거두어들여 나라의 창고를 채워넣는 것은 굶주림을 구하고 군량에 대비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통치자가 탐욕스럽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라 안에 장정들이 반드시 갑옷을 입고 전진 그러니까 이제 싸울 때 이제 진치는 거 있죠, 그죠? 아무튼 전진의 일을 알아서 사사로운 일로 병역을 기피하지 않고 힘을 합하여 분전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게 하는 것은 적군을 항복시켜 포로를 하기 위한 것이나 민중은 통치자를 포악하다고 말한다. 이 네 가지는 나라가 잘 다스려져서 민중이 편안하게 되는 까닭인데도 민중들은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 우리 통치자가 성스럽고 명철하고 통달한 선비를 찾는 것은 일반 민중의 지혜로는 본받고 씀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 우임금이 장강을 트고 황하의 바닥을 파내 홍수를 다스릴 때 민중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임금에게 던지려고 기왓장이나 돌을 모았다. 정나라의 재상인 자산이 논밭을 개간하고 뽕나무를 심을 때 민중들은 그를 비난해 온갖 욕설과 험담을 아끼지 않았다. 우임금은 세상에 이익을 주었고 자산은 정나라를 보존했는데도 두 사람 모두 다 비방받았다. 무릇 민중의 지혜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이로써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그렇죠, 그죠? 자유당 지지하는 10세들을 보면 그렇죠. 춘천 시민들 반성하십시오. 춘천 시민들. 선비를 등용하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구해 나라를 다스리면서 민중들의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어느 것이나 혼란의 발단이 되어 이 두 가지를 함께해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현학편입니다. 현학편은요, 지금 쭉 들으신 것처럼 유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육아 묵가에 대한 비판입니다. 현학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잘난 척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세상의 유명한 학문을 보고 현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세상 치면은 이제 물리학 같은 게 이제 현학이겠죠, 그죠? 아무튼 뭐 인기 있고 이제 뭐 아무튼 엄청 유명한 거 그런 게 이제 현학인데 이름이 드러나는 학문들이 그렇게 폐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한비자가 요거를 쓴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거는 짜판비가 쓴 글은 아닌 것 같고 진짜 한비가 쓴 글 같은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학문이라는 게 바로 유학하고 그 다음 묵학 아무튼 육아하고 묵가를 얘기하는 건데 중간에 보면 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도가에 대한 비판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말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전부 다 허무맹랑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는 안 되고 나를 써야 된다. 법하고 원칙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한비자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학에 나온 얘기들은 앞에서 이제 또 다른 그죠? 앞에 다른 그 편들에서 또 충분히 나왔던 얘기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맨 처음 부분에 육아하고 이제 묵가를 소개하는 부분에 공자하고 묵자가 죽은 이후에 육아하고 묵가가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저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그 계보나 그런 거 공부하는 분들은 중요하게 아마 보실 만한 얘기 같습니다. 저는 다른 책에서 이런 얘기는 본 적 없어요. 뭐 아까 나왔던 거 7조시 아니면 중량시 이런 거 있잖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학편입니다. 현학편입니다. 자, 영상 끊죠.